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설이 좀 길었는데,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는데, 좀 학과에 보면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라는 학제간 협동과정, 동아시아 문화학과 해서 이제 두 개의 다른 대학원에도 소속되어 있어서, 저는 융복합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곳에 가가지고 심사도 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는 데 가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 QR 코드를 이제 띄워놨는데 아무도 스마트폰을 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조직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에는 이 QR코드 떼어놓으면 무조건 이 QR코드를 들어오는데 또 한국에서 QR코드의 문화가 해외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렇으면 중국이라도 일본은 무조건 QR코드인데 제 유튜브 채널 이제 연결해 놨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랩 이름은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 앞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고 해서 빅데이터의 빅, 그 다음에 제가 지방대학에 있으니까 로컬, 빅로컬, 그 다음에 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 박동 소리잖아요. 심장 박동 소리인데 OECD에서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는 사회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그런 뜻에서 심장 박동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펄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합쳐서 빅 로컬, 빅 펄스 우리 랩 이름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방대학에 있는데 지방대학에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지방에 있는 것 자체가 위축되어서 사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감성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창립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사이버 감성 연구소 저기 로고 보시면 저 로고가 약간 어떤가요? 좀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보는 디자인하고 좀 하기 약간 좀 틀리지 않나요?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 이제 석사과정 학생 중에 이제 멕시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멕시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학사를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했어요. 어디에서 멕시코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서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석사를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석사 지도 교수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픽 디자인을 했는데 내가 아니 사회과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졌죠. 근데 우리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GKS라고 얘기해요. 글로벌 코리안 스칼라십. 근데 GKS들은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GKX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지도교수를 안 맡아주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도교수를 맡아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이버 감성 연구소 2011년쯤 만들었는데 사이버 감성 연구소의 로고를 네가 디자인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걸 만들어 왔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받았는데 이거 멕시코 스타일인가? 이게 왜 사이버 감성 연구소의 로고일까? 아직도 약간 의문인데. 그래서 그 샤넷 메자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샤넷 메자가 그래서 석사과정에 벌써 SSCI 논문을 저하고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논문 2편을 쓰고 그리고 나서 샤넷 메자가 졸업을 할 때 제가 이 자원이 너무 아까워서 박사과정으로 스카우트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더니만 갑자기 일본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일본어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일본어를 가서 1년 동안 다시 하고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겠다. 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일본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는 박사과정은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라 브레인 사이언스, 내과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일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하고 계속 논문도 같이 쓰고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 멕시코라는 먼 곳에서 날아와서 영남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방에 있다고 뭐 포항이나 대구나 사실은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좀 좁게 생각하면 미국 같으면 뭐 완전히 같은 생활권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로고를 소개할 겸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웹3 시대의 디지털 저널리즘과 방송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웹3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좀 그래도 익숙해 있는 것 같고 뭐 시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많지만은 그래도 좀 엑기스만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웹3는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2024년도 이제 1월 달에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제목은 저의 정체성에 관한 제목을 제가 지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로컬 지방대학이 있지만은 글로벌하게 활동한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AI 좀 나오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 이해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교양 과목으로도 그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혁신과 뭐 SNS 이런 이야기들 우리 교통방송과 관계되는 사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는 책을 24년도 1월 달에 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남대학이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을 해버려 가지고 한동대에는 재수 끝에 됐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우리 영남대학 탈락해서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저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글로컬 대학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나만 모르는 웹3 민코인 소통론 이제 저 책을 이제 여름에 이제 냈거든요. 여름에 냈는데 혹시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다? 한 분 우리 이 PD님 밝히기는 싫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 왜냐하면 계좌에 이제 그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작년에 사는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코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인터넷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저는 여기 해놨잖아요. 밈코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밈코인 이야기들을 이제 저 책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밈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미로, 그 다음에 흥미로 뭔가 유행거리가 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밈이 만들어지면 뭔가 그게 트렌디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밈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재미로 만들었는 혹은 유머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뭐 해악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풍자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밈코인이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들어가는 거는 제 책이 이제 유일합니다. 그만큼 밈코인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저는 밈코인을 하나의 커다란 대중문화의 장르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대중문화의 장르. 뭐 도지코인, 그렇죠? 혹은 뭐 시바이누 코인, 페페 코인, 그 다음에 뭐 프로키노 이런 그런 걸 대중 잡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인터넷에서 가장 그러니까 많은 동물 이미지는 뭘까요? 인터넷에서 동물 이미지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고양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들을 제가 해외에 있는 교수들을 3명을 초청해서 대구 엑스코에서 IT 융합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만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동물은 뭐다?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학과 교수들 뭐 해서 그걸 철학적으로 막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왜 그럴 것 같아요? 고양이 밈은 많아서 고양이 이미지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양이 밈을 처음에 누가 올렸을까요? 인터넷이랑 여기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2003년생들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언제 나왔냐면은 1995년도에 이제 나왔거든요. 95년도에 나왔는데 인터넷의 초창기에 썼던 사람들이 저는 이제 95년도에 석사 1학기였어요. 석사 저 대학원 학번이 9학번인데 제가 석사 과정에 인터넷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되게 아카데믹하고도 연구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정보의 출처라고 생각해서 썼어요. 인터넷은. 전 세계 미국에서도 이제 인터넷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식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식인 그룹들. 근데 지식인들이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키워요. 미국에서는. 왜? 고양이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운 이미지, 그 다음 이런 거하고 많이 맞아.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 철학가, 인터넷 고양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많이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고양이 밈이 되고 그러면서 갈수록 고양이 사진이 많아지면서 고양이들 가운데에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고양이들은 가격 이게 랭크가 쭉 나와요. 그 랭크가 있는데 뭐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고양이들의 그 소위 말해서 밸류가 마켓 밸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게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런데 민코인은 가장 많은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도지. 네, 도지. 강아지야. 그건 왜 도지라고 하는 강아지 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라는 코인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3년도에 나왔어요. 2013년도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2020년 그때쯤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도지코인이 대박이 나니까 다른 코인들도 민코인 하면 강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코인에서는 강아지가 그러니까 1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코인이 시바이누인데 시바이누도 강아지거든요. 이누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건 시바견 있잖아요. 지금 시바견 애완견으로 키우는 분이 있잖아요. 도지코인도 시바견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민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KBS의 디지털 뉴스부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K랩, 크랩이라고. K랩에서 제가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민코인만 제가 그거를 한 1시간 동안 인터뷰 했었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목이 나오다가 말하는데 여기 보이는데 다음 주에 지금 인쇄소에서 지금 인쇄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 한국을 싫어하나? 지금 뭐냐, 어디 이제 동남아라든가 남미에 가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정말 한류가 대단하긴 대단해 라고 얘기하죠. 왜? 다들 한국 말 한두 마디씩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K드라마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막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런데 한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코리안 센티먼트, 엔티 코리안 웨이브, 안티 세력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왜 한국을 싫어하나?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하고 조금은 맥락을 좀 달리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 보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적 근접성을 얘기해요. 문화가 비슷하니까 유교 문화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좋아한다. 특히
좋아하는 K-드라마에 나와 있는 절절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특히 통하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유교 국가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남미하고 북미하고 유럽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데도 코리안 한류, K-웨이브가 막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이 아이돌이라든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세련된 이미지 때문에 좋아한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반한류, 엔티 코리안 웨이브로 얘기해요. 엔티 코리안 웨이브는 왜 생겼을까? 첫 번째,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시기와 질투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 너 싫어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왜?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세력들이, 또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MZ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세대들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 역사에서 중국에 지배당했던 한국이 우리의 대중문화를 오히려 침범을 해? 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왜 싫어할까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 한류가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반한류도 인도네시아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태국도 엄청나게 높고. 왜 싫어할까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가보셨을까요? 우리나라 계속 이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반감으로써 생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동남아시아는 종교적인 이유. 동남아시아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잡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K-팝이라든가 K-드라마가 아시다시피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한테는 아주 극도로 친절을 하고 동남아에 대해서는 아주 인종 편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 쪽은 역사적인 이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은 어떤 이유? 역사적인 것보다는 종교라든가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유 쪽 때문에 이제 반한류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북미, 미국 같은 데도 반한류가 막 높아져요. 왜 높아지냐? 거기는 또 좀 재밌는 것이 BTS라든가 엄청나게 이런 유명한 해서 넷플릭스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흑인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흑인 문제들이 생겼는 건 어떤 인종 문제였잖아. 그런데 한국도 우리도 항인종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백인종 편에 들어야 될까요? 흑인들, 희생당한 흑인 편에 들어야 될까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당연히 유색인종 그 희생자잖아. 피해자잖아. 그런데 그 유명한 K의 스타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예인 사회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하고 연예인들이 대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말 딴따라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반한류의 그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 최근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옮기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웹3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가제는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아주 최근에 이거는 제가 이제 집필중에 있는 책인데 목차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목차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자, 목차를 보면서 웹3라는 것이 그러니까 코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와 문제점, 디지털 자본주의와 시장 구조의 변화, 빅테크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자, 그러면서
1995년도에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1995년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친다면 월드 와이드 웹이 1990년에 시작된 거죠. 89년도에 HTML이라는 그러니까 언어가 나왔고요. 또 인터넷 그 네트워크 그 자체는 1960년대에 나왔는데,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인터넷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같은 소위 빅테크 회사들,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들의 데이터를 이제 다 갖고 간 거죠. 그런 그 데이터를 다 갖고 간 것의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홈페이지의 시대였어. 홈페이지의 시대에서는 그냥 우리가 정보들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정보를 다들 수용했잖아. 그런데 홈페이지의 시대가 되다가 SNS의 시대가 됐어요. SNS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올렸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플랫폼 회사들이 먹고 살고, 자기들은 큐레이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러 그런 회사들도 다 그 데이터를 갖고 가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일장의 이제 그런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의 문제, 빅테크 회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터 식민주의, 디지털 자본주의,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의 인터넷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홈페이지 시대가 1990년도에 시작해서 15년 후인 2005년쯤에 끝났다. 왜?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유튜브가 나왔어요. 2006년도에 트위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15년 단위로 90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끝나고, 그러면 2005년도에다가 다시 15년을 하면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024년도잖아. 그래서 웹1 홈페이지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웹2 소셜미디어의 시대, 그 다음에 웹3 무슨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 시대를 이끄는 기술적인 하부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 예? 혹은 그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것이 코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토큰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토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된다. 그래서 웹3의 세상이 탄생된다라는 거죠. 웹3의 세상이 이제 탄생된다. 그래서 웹3의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기술적인 작동 원리 및 동향. 여기도 방송국에 계시니까 아시잖아. 내가 PD, 문과의 PD라도 방송국 시스템이 작동되는 방식은 알아야지 PD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작동 원리 및 동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웹1, 웹2를 거쳐서 우리가 웹3의 시대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럼 웹3는 앞에 웹1도 웹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민주적인 생태계를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웹3는 우리가 만들 때부터 민주적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3로 해서 그러면 블록체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설계 방식, 특히 탈중앙화, 돌아가셔도 돼요. 제가 처리할게요. 예, 탈중앙화. 그래서 왜 탈중앙화? 앞에 여기 있는 게 중앙 집중하니까 탈중앙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적인 인터넷을 만들자라는 거죠. 분산적인 인터넷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토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토큰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 집중주의를 할 것이냐, 탈중앙 분산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분석으로 뭐 이런 제가 헬룬과 프로키 이노, 프로키 이노는 앞서 이노니까 강아지 코인, 그러니 강아지 코인, 도지 코인, 그 다음에 시바 이누,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이제 현재 프로키 이노예요. 이거 다 스캠 아니에요, 스캠 아니에요. 왜 스캠이 아닌 거 어떻게 아느냐? 거래량. 그러니까 개인 누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거래량의 규모를 넘어섰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키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도 지금 없어졌는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완전 도지코인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부테릭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들. 그래서 메리토크라시, 플루토크라시라는 논쟁이 또 여기에 있어요.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주의,
플루토크라시는 금권 정치, 지분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표를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2부에 가서 이제 가상자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기 보면 신기술이 낳은 사회적 혼란과 대립.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22세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 혼란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거래소를 다 폐쇄한다 그랬고 박상기 법대 교수였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청나게 겁을 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비트코인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걸리니까 계층 간의 갈등, 토큰 간 갈등 엄청나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서는 1억 2천까지 찍었기 때문에 벌써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너무 많은 거야. 특히 영리치, 젊은 사람들이 3040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돈 버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봐.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독점, 어떤 독점? 금융 독점으로서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우리가 금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른 거 다 없이 그러니까 금융 독점하고 있는 거 달러죠. 달러에서부터 독점을 위해서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독점하면 집중화 현상. 그런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독점화 되어 가고 있어요. 집중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의 딜레마 사례, 메이커다오, 스티밍, 하이브 이런 거 얘기하고요. 5장에서 NFT 이야기해요. 5장 NFT.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용어 가운데 하는데 이제 우리도 AI 주권 얘기하듯이 블록체인에도 주권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소버린 체인. 그래서 이제 NF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NFT에 얘기하면서 이제 PFP 같은 이런 프로필 사진 것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도 이런 것이 불면서 우리가 이제 펜토큰 이야기하고 NFT 또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부 다오. 지금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이잖아요. 아마 10년 후에는 도로교통다오로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다오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다오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다오는 법적으로 지금 이것이 되는 것인가. 그 다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하고 그 다음에 토큰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오를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또 하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웹3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격차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 결국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현재 집필 중에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챗GPT한테 지금의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지로 표현해줘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챗GPT한테. 근데 이게 나왔어. 이건 뭔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이거? 얘 누구예요? 다스베이더 나와요, 다스베이더. 그러니까, 얘가 하면서 왜 이거 이미지로 해줘. 내가 원하는 정말 그래 답을, 얘가 너무 잘 찾아줬어, 챗GPT가. 이미지로. 다스베이더가, 현재의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 맞잖아. 독점하고 있잖아. 그리고 얘가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다 갖고 가고 있죠. 그 개인이 나오고 있잖아. 개인이. 이거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인터넷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 집중화된 인터넷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트위치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게임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 게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트위치 이 회사도 자기들이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이런 철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여러 데이터들 그냥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화된 그러한 서비스들의 문제야.
또한 집중화된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 확장을 하고 있어. 이건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이 청소기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금지시켰어. 왜 금지시켰을까? 야, 아마존 이용해 보시면 책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마존은 우리로 따지면 쿠팡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파잖아. 그런데 이런 청소기까지 얘네들이 하면 청소기가 그냥 일반 우리 걸레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AI로 작동하잖아. 그럼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생활에 있는 동선의 데이터까지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야, 너도 데이터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서 뭐 하냐 괜찮냐? 그래서 또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지만 정말 큰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글이 지금 독점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유일한 장점, 그 최고의 장점이 바로 독점을 방지하는 거잖아.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경쟁을 깨지면 자본주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글이 독점 최종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구글은 독점으로 판정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무료로 주는 대가로 뭘 받고 있어요, 구글이. 크롬을 이제 디폴트로 검색 엔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앱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독점이 깨진 독점을 통해 가지고 구글이 기업이 분할이 된다든가 서비스들이 분할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IT 세상, 인터넷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교수들인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교수들인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넷이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정보가 저장되는 곳,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어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보가 저장되는 곳은 한 군데인데 이 데이터가 서버에서 나와서 통신이 될 때는 패켓이라는 조각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토콜 중심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인터넷이 그래도 좋다.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성의 네트워크가 좋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웹3 블록체인을 하는 그 인터넷 네트워크가는 문제가 많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학원생도 아니잖아. 논문 쓰실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의 현재의 시스템이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장 하는 것이 웹3 뭐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 인터넷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네트워크이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카스테이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아마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사회과학자일 거예요. 카스테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매뉴얼 카스테이스 대저작해서 저는 뭐 매뉴얼 카스테이스를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후에 가장 많이 읽혔는 학과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읽혔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량적 자기소통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이 그런 네트워크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어. 아시잖아요. 지금 집중화의 문제가. 그런 왜 안 됐을까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한들이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혹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한테 독점이 됐게 되는 거죠. 운영자가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거야. 그 웹2에 와서도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은 만들어진 콘텐츠, 생성된 콘텐츠는 어디에? 기업한테 가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콘텐츠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유튜브에서 예컨대 광고비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웹1, 웹2라고 얘기했으니 웹3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냥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다오라는 이야기도 이따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웹1, 웹2, 웹3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기구, 거버넌스 방법 나오고 장점, 단점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웹2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웹2의 세상에 나고 있죠. 거버넌스 누가? 기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버넌스 방법 법적 소유권에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은 신속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회사 이익을 높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웹2에서도. 그래서 이제 웹3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웹3는 결국은 거버넌스 기구가 커뮤니티, 재단이 하는 거죠. 재단. 그냥 거버넌스 방법 보면 토큰 투표를 통한 공식적 방법은 아니야. 토큰을 가지고서 한다. 그 다음에 봐. 장점,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네트워크 변화에 탄력적으로 되어 있다. 그냥 단점이 있어. 왜냐하면 플루토크라시적 요소, 다시 말해서 거대한 토큰 보유자들이 자기들이 이득을 혹은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차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1하고 웹3, 웹2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설명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그 대구에서 포항까지 오면서 고속도로 톨비를 냈잖아요. 그 톨비와 같은 거라는 거지. 좀 더 분산적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톨비를 내야 되는데 그 톨비를 어떻게 토큰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톨비를 이제 토큰을 내는데 이 토큰이 어떻게 거래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큰들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격이 또한 결정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토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2008년도에 비트코인을 제안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그 자료 논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레포트 정도였는데요. 제목에만 나와요. 제목에 비트코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지불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토큰 역할을 하는 것을 비트코인이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웹1에서는 홈페이지니까 그냥 읽기만 했어. 정보를 수용만 했어. 웹2에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어가서 쓰도록 해줬어. 그럼 웹3에는 읽고 쓰는 거를 내가 어떻게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execute 돼 있잖아요.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실행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행을 할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지갑 하나에 깔려져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앱. 메타마스크 앱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 PD님도. 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메타마스크의 메타마스크 로고가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모양 메타마스크.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꼭 까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거 이제 깔라고 이제 시킵니다. 왜? 제가 페이스북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페이스북 까세요. 페이스북 이용해 봐야지 페이스북을 분석하고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털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로그 가르칠 때도. 메타마스크. 그러면 자, 메타마스크라는 것은 뭐냐? 방금 여기 보면 요거를 실행해 주는 중간에 앱인 거야. 중간에 앱. 왜냐하면 왜? 자기 지갑이니까. 메타마스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갑이고 다른 지갑들도 있어요. 뭐 트러스트 월릿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갑의 매개로 데이터 교환 및 정보가 유통되는 거죠. 디지털 지갑은. 그러면 왜? 요 소유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야후,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이더리움, 비트코인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게 또 왜 혼란을 줬느냐 하면은 이게 이 토큰의 이름이기도 한데 네트워크의 이름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혼란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의 이름이기도 한 거야. 이해하시죠? 자, 여기도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레이어 1이라는 부터 해서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거기다 레이어 0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바꿔야 되면 뭐부터 깔아야 되냐면 레이어 1, 레이어 1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레이어 1 네트워크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소버린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버린이 주권이라는 뜻이잖아요. 체인은 블록체인의 약자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우리가 네트워크니까 자기들의 주된 네트워크가 있느냐 해서 메인넷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넷. 오케이? 그 다음 메인넷이 이 레이어 1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은 요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레이어 1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야, 집. 내 집이야, 집. 내 집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크면 내 네트워크에서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그 내 고속도로가 해놨는데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1과 연관된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다 수용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이드 도로를 사용해줘. 아니면 내가 우리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별관을 사용해줘. 그러니까 레이어 2야, 레이어 2. 레이어 3는 또 레이어 2에서 별관을 만들었는데도 유흥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탁구장 같은 거 없어. 레이어 3로 가라는 거예요. 레이어 0는 뭐냐면은 레이어 1, 고속도로가 서로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고속도로 다 서로 다르겠죠. 민자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국장님 집이 있고 그러면 두 집을 서로 다른 고속도로 서로 다른 집을 연결시켜 주는 게 레이어 0야. 레이어 0. 자, 코인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 혹은 솔라나 같은 것들 다 레이어 1이야. 그 다음에 레이어 2의 코인들은 뭐냐면 코인 이름이 앞서 얘기한 네트워크의 이름인 거야. 아비트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레이어 2야. 레이어 0는 체인링크 같은 게 레이어 0예요. 이제 코인 이름이 그 해당 토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에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메인넷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22년 5월 31일 날 샌드박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여기 로그인 하면 보세요. 그 다음 2023년도 5월 31일 가보세요. 보세요. 지갑을 가지고 로그인 하는 걸로 이게 다 이제 바뀌는 거죠. 메타마스크 요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메타마스크 지갑. 그렇죠? 메타마스크 지갑. 제가 그러니까 정부 자문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미국에 가면 다 소셜 로그인으로 바뀌었어요. 소셜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안 쓰고 소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하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해요. 그랬더니 정부 자문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 상업 서비스하고 우리 정부 기관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어떻게 믿고 국가의 그런 정보 시스템을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다 소셜 로그인 정부 기관의 서비스들도 하고 있잖아. 이 로그인 이제 메타마스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웹3 로그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 기술이 혁신이 처음에는 그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금 디지털 지갑의 추세들. 그다음에 토큰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은 비트코인 이제 ATM이 있어요. ATM. 우리나라처럼 코인 거래가 쉬운 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데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돈 있는 원화 법정 화폐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못 사. 특히 미국은 소위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서 먼저 칩을 교체하고 그 칩으로 코인을 사야 돼. 우리는 진짜 편안한 거. 우리나라는 뭔가 편리하게 하는 거는 이 상업적인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 ATM이 이제 우리 비트코인 ATM이 캐나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 2023년도에 작년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요새 출장 가면 구글에서 비트코인 ATM 여기 내 근처에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봐요. 그래서 한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했더니 내가 머물고 있던 토론토 호텔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음료수 박스 옆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촬영해가지고 왔죠. 이렇게 코인 ATM인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는 오사카 갔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가서 보니까 일본에 ATM이 3개가 있더라고. 그런데 동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사카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비트코인 ATM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도 이제 올려놨어요. 동영상도 이제 올려놓고 이 슬라이드에서 동영상 보시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재밌느냐면은 이 ATM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느냐고 이제 영어로 이제 물었더니만 갑자기 이분이 여자 직원이 아니요 사용할 수 없느냐고 한국말을 대답하더라고. 그래 내가 한국말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돼 조금. 그래서 내가 더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국말에 어려움을 느꼈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분을 모시고 나왔어.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시면 그분이 한국말에 너무 유창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제2교포인이었는지 근데 그분이 일본에 있는 이 ATM 3개를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엄청난 부자겠죠. 그런데 일본은 왜 ATM을 할까요?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제가 여기 업비트나 빗셈이나 코빗에서 코인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업비트는 K뱅크 연결되어 있죠. 빗셈은 농협하고 연결되어 있죠. 코빗은 신한은행 연결되어 있잖아. 거기다 보내면 그 제 은행 계좌에 돈을 찾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일본은 내가 현금 찾으려면 은행 가서 그 법정통화로 바꾼 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대. 그럼 내가 비트코인 바로 현금 바꾸고 싶으면 ATM밖에 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10% 받는데 10% 완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엄청난 부자겠죠. 근데 제2교포였는지 제2교포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될까 봐. 그냥 한국말로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는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왔다가 갔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저는 이제 교수라고 해서 이제 올려놨어.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4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입장? 계속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 장기적 가치로 신념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렇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케스틱 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얼람뉴스도 깜짝깜짝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런 여러분도 4가지 입장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요 2가지예요. 이거 치고 그들만 단기 트레이딩도 하는 요 2가지. 요 2가지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럼 이 미디어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야. 왜? 미디어가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엉망이 된 게 경영적으로 엉망이 된 게 웹2를 제대로 대비를 못 했거든요. 왜? 웹2가 오면 그냥 뭐 저들끼리 잡담이나 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는데 웹2가 어떻게 뉴스를 싹쓸이 해갔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웹3가 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개념이 없는 거야. 웹2 할 때도 그래서 자회사 동아닷컴, 조선닷컴 혹은 뭐 중앙닷컴 자회사 만드는데 공채에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안 갔어요. 다 아시잖아. 기자들이 안 가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직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핵심은 기자, PD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 안 가니까 소위 말해서 이류 조직으로서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웹3, 그러니까 웹2에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야. 그럼 웹3는 준비하고 있느냐? 웹3도 준비 안 하죠. 왜? 준비하려면 앞서 벌써 메인넷이 있어야 되는 거야. 메인넷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만의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지갑을 아니면 메타마스크를 쓰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론사가 웹2에도 제대로 이제 적응을 못했는데 웹3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왜? 웹3는 중간에 매개자를 없애는 거예요. 매개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2가 재미를 받는 게 빅테크 회사들이 매개자가 됐잖아. 매개자가. 그렇죠? 매개자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산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됐다는 거죠. 또 하나 웹3는 뭐냐면은 상호 운영성, 호환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콘텐츠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마트 카트에 넣었던 것을 내가 그러니까 교보문고 카트하고 호환이 안 됐는데 이제 호환이 된다는 거죠. 호환이 된다. 네트워크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오픈뱅크 다 되죠? 계좌 특정 은행에 하나 들어가서 다른 은행의 계좌들 지금 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다 보이잖아. 언제부터가 그게 네. 터졌어요. 네트워크로 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야 그거 되게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다 열었잖아요. 제가 카카오뱅크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수들한테 내가 이 카카오뱅크라는 걸 보여줬더니만 다 하는 얘기가 그럼 돈은 어디서 찾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어디서 찾느냐고. 현금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고. 돈을 찾고 싶으면 돈 찾는 은행 계좌에 보내면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디지털적으로만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싫어 안 믿더라고. 지금 은행 계좌도 똑같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상호 운영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콘텐츠들이. 콘텐츠가 바뀌면 결국은 수용자들도 저희 도로교통공단의 경부교통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1000명이라면 서울교통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것도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사실은요. 왜? 호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트워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렇게 상호 운영된다는 거예요. 웹3의 강점은 웹1의 장점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의 시대가 소셜미디어 시대보다는 더 나았어요. 왜? 닷컴에 들어왔거든. 닷컴. 뉴스닷컴에 들어왔다고. 뉴스닷컴에 들어왔잖아. 닷컴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웹2의 시대가 되면서 포털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웹3는 다시 웹1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되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작동을 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만들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3자 없이 매개자 없이 생산자와 이용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강의들을 여러 번 하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처방을 해줘. 처방을 해주면 의사는 처방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가지고 자기 돈 내고 약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언론사 오너들이 약국에 가 약을 안 사 먹어. 왜 안 사 먹을까요? 자기들은 웹2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닷컴 조직 분리한다고 돈을 써봤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방을 줘도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자가 약을 안 사 먹어.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정보의 어떤 보편적인 접근, 그래서 다시 웹1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웹2의 허브 역할을 했던 중개자가 무료가 될 수가 있어요. 포털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작성, 이게 없어질 수 있어. 특히 왜 지금 그런 기회가 열리냐. 구글이 독점으로 최종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거죠. 구글이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항소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왜? 항소를 했을 경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업 전환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인프라가 완전히 충분히 안 깔려져 있어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인터넷이 완전히 아직 안 깔려 있어요. 깔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보편적 아이디가 작동되는 이런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룸의 데스킹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내가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헨리 젠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썼는 책인데요.
빵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발리듯이 그다음 그 버터를 발라는 빵을 위에다 하나를 더 얹죠. 그럼 그 버터가 어떻게 위에 있는 빵에도 쓱 퍼지죠. 그렇죠? 미디어의 콘텐츠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스프레더블 미디어라는 거야. 크로스 미디어, 익스펜더블 미디어, 버티컬 미디어. 버티컬 미디어 전략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지금 KBS 디지털 뉴스부 아까 제가 사례 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버티컬 미디어 전략, 크로스 미디어.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물 안에서 가두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스프레드 미디어블하게 하면서도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웹3의 시스템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환경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평판을 얻는 미디어가 있는데 이런 모든 미디어 환경들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웹3 환경에 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웹3 환경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신문방송학과 교수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봤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셀렉티브 익스포저, 선택적 노출의 시대였어요. 선택적 노출. 그래서 나는 뭐 조선일보만 볼 거야, 나는 KBS만 볼 거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웹2가 되면서 부수적 노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됐잖아요. 부수적 노출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패러다임, 정보의 홍수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죠. 사람들이 뉴스 해피 시대가 됐죠. 뉴스 해피 시대. 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뉴스 해피 시대. 뉴스 해피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인기 있는 게 뭐죠? 뉴스 레터 같은 것들이 인기 있어요. 왜? 뉴스 레터, 특정한 뉴스 레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또 이제 근데 선택적 노출하고는 또 달라요. 뉴스 해피는. 뉴스 해피. 그래서 뉴스 해피가 되니까 뉴스를 더 안 보는 거죠. 더 안 보는 뉴스 특히 정치 뉴스 짜증나서 지금 안 보죠. 정치 뉴스 안 보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죠. 결국은 이런 언론사 뉴스를 만드는 곳들도 고객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에 있어서의 경쟁은 거의 한계에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우리가 따라잡는다. 그거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커스터머 밸류 체인. 고객들한테 가치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유권을 개념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레이어 1, 레이어 2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다 했어요. 레이어 2, 레이어 3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러한 레이어들이 지금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중간에 있죠. 이더리움이 중간에 있어. 이건 뭐냐면 이 각각의 블록체인 체인들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체인에도 같이 개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방송국하고 여기 코스모스라는 방송국에서 같이 이 A라는 기술자는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해놨잖아요. 멀티 체인.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체인인 것 같지만은 개발자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렇죠? 개발자가 동일하다는 거. 요 그림의 크기는 여기 블록체인에 이더리움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의 숫자가 얼마만큼 크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보면 보세요. 이더리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가 가장 많네.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개발자 이더리움에서 작업하고 있는 개발자가 어떤 체인을 또 같이 개발하냐 보니까 선의 굵기 보세요. 선의 굵기 스타크넷에 엄청나게 같이 하고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폴카닷이 있고 폴카닷과 관계되는 그래서 이건 뭐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라면 스타크넷에서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예요. 폴카닷이 레이어 1이면 폴카닷과 관계되는 레이어 2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잖아. 근데 지금 비트코인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말 그 자체 디지털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웹3 세상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그냥 디지털 금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어. 왜? 그것은 그 모델 웹3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제시는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너무나 부족해. 그러나
최고의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인 비트코인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어. 탄광에서 우리가 금을 캐듯이.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안 보이잖아. 이 많은 체인들 중에서. 그 뭐냐? 이더리움하고 폴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체인으로서 컴퓨터로 작동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 열려 있어. 이건 이더리움을 만든 체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비탈린 부텍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토큰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이더리움이 개발자 이더리움 토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인데 약간 다른 형태, 랩도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스타크넷하고 이더리움하고 개발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스타크넷 토큰도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면 계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타마스크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제 주소가 네, 찍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쑥해서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조회가 가능해요. 이렇게 다 투명한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냐? 이 코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봐, 기관 및 정부 유형별 비트코인의 보유 현상 그림이 흐린데요. 여기 기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주로 뭐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자료가 이제 잘 없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이거래요. 금 보유량이 넘버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비트코인은 그러면 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중국이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계속 보유고를 높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트럼프가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 준비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자산 준비금. 그래서 미국이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 테슬라, 일론 머스크 기업에서 또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사기다, 스캠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ETF라고 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을 인정해 줬잖아요.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해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무지한 우리의 정부, 그 다음에 무지한 유시민이 뭐라고 했어요?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냐고 얘기했죠.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냐. 그 두 명 때문에 사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정부와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할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네트워크로서의 기술로서는 인터넷에 집중한 문제를 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넷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을 얘기했고 그 블록체인의 원형으로서 그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트워크 자체는 탈중앙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토이비에 사용되는 그 토큰, 그 코인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독점 중이다라는 거죠. 독점 중이다. 새로운 아이러니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술적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탈중앙화, 그 다음에 집중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왜 특정인, 특정 기관, 특정 국가가 이 토큰을 축적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어떤 금융 시장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루나 사태라고 하는 한국인 건도영 씨라고 그 사람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그 아주 이 크립토판을 이제 뒤흔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뭐 너무 구체적이어서 일단은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NFT를 얘기해야 되죠. NFT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인터넷은, 이거 제가 만든 표인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및 컴퓨터공학과에서 주로 했어요. 물론 그다음에 핵심 용어가 팩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데 서버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저장한다는 거예요. DB 및 보안 쪽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다음에 블록이라는 게 핵심 용어였어요. NFT는 뭐의 약자면 non-fungible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데이터를 유통하는 게 목적이야. 적금은 예술 및 콘텐츠야.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용어가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이 NFT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고이드바를 가지고 있어요. 고이드바. 고이드바는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유형자산이잖아요. 카카오뱅 그동안 고이드바 유형자산. 방고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유형자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유형 눈에 보이잖아요. 자산, 유형 자산이 이것도 유형자산. 집,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우리 돈도 현금, 캐시, 유형자산이에요. 그럼 여기 봐.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은 지갑을 통해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미지들, 로고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로만 그렸던 것들,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대체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가능. 내가 그러니까 우리 EPD님한테 고이드바 내 거 한 개 줄 테니까 EPD님이 가지고 있는 고이드바를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주고 받았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이드바 한 개가 뭐냐면 갑자기 고이드바가 0.5개가 되는 거 아니잖아.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대체 가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트코인 하나 보내줄 테니까 비트코인 하나 주세요. 똑같은 비트코인 한 개잖아요. 그렇죠? 대체 가능이야. 근데 여기 봐. 여긴 대체 불가능이야. 방고 그림 한 개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인 거죠. 근데 여기 봐. 이미지들 있어요. 뭐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이 대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한 개밖에 없다면, 혹은 10개밖에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NFT가 뭘까요? 바로 요게 NFT, 요거는 FT. 요건 NFT예요. 그래서 NFT. 그래서 요 콘텐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아트고 디지털 창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NFT예요. 요게 NFT. 요게 NFT. 그럼 여기에다가 디지털적으로 생산했는 건데 뭐냐? 복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복사하고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게 원본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원본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메타마스크 이런 지갑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아지 이미지는 진짜 이미지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미지는 해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진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강아지 쇼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콘서트 티켓도 NFT로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해당 콘서트 티켓을 이런 거 안 만드는 거야. 유형으로는 안 만들어. 종이로 안 하. 페이퍼로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디지털로 했어. 그런데 디지털로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카피 가능하잖아요. 근데 NFT로 하면 이 휴대폰 하나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그래서 이 NFT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NFT도 지금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NFT를 같이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일본 쪽도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교육을 해야 돼. 배워야 돼. 리터러시 교육해야 돼.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포모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포모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투자에서도 포모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뭐 이런 새로운 신지식에서도 포모에 빠지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소비자 교육 모듈에다가 1, 2, 3, 4, 5, 6까지 해서 이렇게 교육 모듈을 만들어서 놨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지난 학기 우리 학생들한테 이 교육 모듈을 다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줘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 수료하라고 얘기하고 하면 내가 가산점 1점씩 이제 주고 이랬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인터뷰할 때 가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치도 하지만은 여기 세일스포스에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큰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디파이 토큰, 증권 토큰, 뭐 유틸리티 토큰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 이제 스킵이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봐. 신기술이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면 당연히 1등은 뭐냐? 가장 즉각적 영향을 주는 거는 AI죠. 근데 웹3도 그 영향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 웹3도 4개 분야에서 즉각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 그게 미디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웹3도 미디어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고 아까 이더리움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앱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앱들도 지금 수천 개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킬러 앱은 없는 거지. 가장 킬러 앱이라고 얘기하자면 그 메타마스크 지갑이 킬러 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앱3 테크놀로지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만큼 여기 어답트라고 했는 거는 벌써 채택이 된 거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벌써 채택이 된 거 이 그림 보세요. 이만큼이나 벌써 있어요. 벌써.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에 호의도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채택이 돼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벌써 채택된 플랫폼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아. 그 다음에 언어도 뭐 이쪽에 가르치는데 이쪽에 가르칠 수 있는 언어들, 솔리더티. 오늘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왜? 신기술이어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공대에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지방대학은 없어요. 근데 이게 웹3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예요. 뉴스 언론사 홈페이지.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 이게 뉴욕타임스 신문이에요. 보세요. 되게 좀 우리 초창기 홈페이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네트워크는 웹3 네트워크 올려놨는데 그냥 근데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게 무슨 첨단 홈페이지냐 그렇게 수준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웹3 네트워크 올려놨지만은 뉴욕타임스 초창기하고 1996년도 1956년도 56년도 초창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사가 업로드된 뉴스 사이트 기사를 공유하는 이런 기능이 있죠. 근데 보면 그 다음에 분산하기 방송에서 기사를 공유하고 하는데 다 이게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 해야 돼요. 자기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여기 죽음의 계곡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면 어떻게 확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늦는 거죠. 벌써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96년도 제가 아까 한국은 95년도에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96년도에 나왔는 창간 특대어야. 이게 뭐냐면 컴퓨터 잡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야후. 근데 그 해는 야후라는 그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문 닫고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건 뭐냐? 새로운 기술은 이 시장에서도 계속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봐. 이게 뭐 2000년도 보세요. 데일리메일 해놨잖아요. 뭐라? 인터넷은 그저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이다. 밀리언스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다. 기사. 2005년이나 그때쯤 되면 인터넷의 영향, 경제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은 팩스 기계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노벨 프라이즈,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먼이 얘기했어요. 인터넷 없으면 지금, 예?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폴카닷도 되게, 폴카닷 진짜 코인 엄청나게, 저도 지금 폴카닷 마이너스 90%. 폴카닷 마이너스 90%. 이 사람은 일본에서, 여기 자기가 일본에서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싱가포르 왔다 그래. 근데 일본이 우리로 따지면 완전 선진국이거든요. 크립토 선진국. 그런데 일본에서, 싱가포르 정말 자유롭고. 근데 일본에서 저 폴카닷 여기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우리는 규제는요 무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지에서. 자, 이 회사는 뭐냐면은 폭망한 회사죠. 그러니까 위워크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회사인데 이 위어크라는 폭망했는데 폭망하는 게 제가 결국은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스타트업 벤처 여기에도 선정이 소프트뱅크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죠. 이런 거는 그냥 자 그러면 뭐냐 저는 좀 약간은 이제 세대적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971년생이에요. 일론 머스크하고 같은 나이죠. 우리 권경 국장님하고 7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누구냐면 1950년대생, 50년대생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50년대생이에요. 55년생들. 우리보다 20년 앞선 우리 아버지의 세대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빌 게이츠 세대로서 PC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컸잖아요. 컸는데 우리 다음 세대냐면 그럼 뭐냐? 20년 하면 9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90년대. 90년대생이 누구냐면 이 이더리움을 만드는 비탈린 부테릭이 94년생이야. 그 다음에 이 크립토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린 부테릭하고 이 친구들이 다 90년대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의 자식 세대란 말이에요. 오직 4세대여서 왜 그 만들었을까? 비탈린 부테릭이 이더리움을 왜 만들었을까? 비탈린 부테릭이 컴퓨터 게임 강의였어. 중학교 때. 무슨 게임이냐면 WoW, World of Warcraft.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게임 회사가 아이템을 갑자기 그러니까 다 날려버렸어. 자기가 중요한 아이템.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집중화된 서비스. 회사가 모든 걸 다 지고 있어. 그래서 비탈린 부테릭 얘가 이 천재가 그러니까 청소년 기회 야 이런 네트워크가 어디 있냐 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아보니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읽게 된 거야. 와 이런 신기한 네트워크가 있어? 회사가 서버를 문을 닫아도 나의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아? 그럼 나는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더리움이 된 거예요. 90년대생들 생각이죠. 이 친구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서비스 만들었는데 다 비탈린 부테릭과 같은 연대생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이 결국은 무슨 생각하냐? 다 특히 비탈린 부테릭은 돈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겠다.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겠다. 마치 초창기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초창기 인터넷. 고양이 사진 올리던 사람들 다 그 얘기 했거든요. 인터넷 자유주의자. 사이버펑크 얘기했어요. 9월 달에 이더리움 비탈린 부테릭에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다큐멘터리.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큰 여정을 이해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새로운 조직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90년대생들이 꿈꾸는 새로운 조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DAO라는 거, Decentralized, 탈중앙화했어, Autonomous, 자율적이야, Organizations, 탈중앙화된 그런 기구인데, 앞서 제가 협동조합에다가 웹3 갖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협동조합인데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을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멤버십은 다 토큰으로 하는 거야. 투표도 토큰으로 해야 돼. 거기에 대한 플랫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웹3 협동조합이 바로 다오인 거예요. 다오 형태. 그 다음, 그렇죠? 웹3 형태. 이게 이제 다오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제가 시간을 그냥 많이 끌어서 해보려요. 그래서 여기 프로키노라는 민코인이야. 민코인인데, 민코인이 가격이 왜 폭등할까요? 코인을 그러니까 수량도 없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찍어버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그 코인을 영구 폐기해요. 그럼 영구 폐기를 어떻게 하냐? 투표하는 거예요. 메타마스크에 프로키노 코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접속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거야. 다오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현재 결과 보세요. 아, 영구 폐기하는 분량이 이만큼인데 찬성하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오고 있느냐? 자, 90년대생들의 20년에 또 더 보세요. 2010년대생들이죠. 지금 제가 2003년생들 가르치는 2000년대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2010년대생들은 90년생들의 그러니까 자녀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2000 지금 벌써 4년이야. 조만간이 되면 바로 기술 죽음의 계곡이 끝나서 2010년대생들은 완전히 웹3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연구실 멤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Eat, Sleep, Innovate입니다. Eat, Sleep, Innovate.
우리는 24시간 계속 해서 카톡 계속 돌리고 갑질 같은 건 우리 직장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슬라이드 아까 유튜브 채널이고 제가 제 이더리움 주소를 제가 이렇게 NFT korea.i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FT korea.is 들어가고 요 들어가면 우리 인터넷도 우리가 되게 뭐 네이버.net 있잖아요. 그것도 번호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 주소도 밑에 번호 체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번호 체계. 그럼 요 번호 체계로 돼 있는 거를 요렇게 하려면 자기가 요 도메인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샀는 거죠. NFT korea.is.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사기 전에 kbs.is, 그 다음에 뭐 sbs.is, sex.is, bus.is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가장 비싼 게 뭐냐? 세 글자가 가장 비싸. 그러니까 섹스, 버스,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죠. 세 글자는 가장 비싸요. 그렇구나. 그럼 뭐 교통공단 같은 데는 어떻게 하세요? tvn.is를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제대로 대비하는 조직이라면. 대로 대비하는 조직이라면.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산 거, 이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글자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주소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nfkorea.i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